핀란드 헬싱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국방대학 연구실. 책으로 가득한 서재에서 한 학자가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의 이름은 라우리 박사, 50대 중반의 군사역사학자다. 그가 평생에 걸쳐 연구해온 주제는 단 하나, 작은 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였다. 핀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이었다. 최근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시아의 두 나라, 한국과 베트남이었다.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나라가 이제 무기라는 매개체로 다시 만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K9 자주포가 있었다. 오늘 라우리 박사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담이 아니다.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현대사의 한 장면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국방대학에서 군사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라우리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핀란드의 역사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항상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살아왔습니다. 서쪽으로는 스웨덴, 동쪽으로는 러시아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말입니다. 한국은 분단된 상황에서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동시에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통일은 이뤘지만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도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이런 작은 나라의 생존법을 연구해왔습니다. 핀란드가 소련과 서방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방법, 한국이 미군 주둔 하에서도 독자적인 국방력을 키워온 과정, 그리고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변화까지 모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기 현대화 과정은 한 나라의 국가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기를 사오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우선시하는지, 기술 이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제 무기와 서방제 무기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했고 냉전이 끝난 후에는 점차 NATO 표준 무기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제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점차 독자 개발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K1 전차, KF-16 전투기, 그리고 이제는 K9 자주포까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무기들이 실제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오히려 무기 개발의 동력이 된 셈이죠. 최근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결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베트남이 기존의 러시아 중심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21세기 아시아 안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K9 자주포 20문을 GEG 계약으로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직감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주력 무기를 러시아에서 도입해왔거든요. 수-30 전투기, 킬로급 잠수함, S-300 방공미사일 등 핵심 전력은 모두 러시아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포병 분야에서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K9 자주포의 검증된 성능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황에서 실전 배치된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수십 년간
실전적 훈련을 거듭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분쟁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 확충으로 인해 해안 방어 능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견인포나 구식 자주포로는 현대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는 40km가 넘는 사거리로 연안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고려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베트남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제 무기의 부품 공급이나 업그레이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무기는 서방 기술과 호환되면서도 러시아제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베트남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베트남에 정치적 조건을 내걸지도 않습니다. 순수하게 상업적 거래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분석해보니 그들은 이번 계약을 국방 현대화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력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의 첫 단계라는 의미죠. 이는 베트남이 앞으로도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K9 자주포 도입과 함께 한국의 군사훈련 프로그램 지원, 정비기술 이전, 현지 생산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패키지 방식의 협력은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동남아시아 전체의 무기 도입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제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게 되면 다른 ASEAN 국가들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중간급 강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K9 자주포를 처음 본 것은 2017년 핀란드가 새로운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CAESAR, 그리고 한국의 K9를 후보로 놓고 비교 평가를 진행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제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한국 방산업체들이 그리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핵심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4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고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하면 50km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현대 포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적의 반격권 밖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둘째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K9은 사격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목표 획득부터 사격까지의 시간이 매우 단축됩니다. 전통적인 견인포는 진지 구축부터 사격 준비까지 30분 이상 걸리지만 K9는 5분 안에 사격이 가능합니다. 슈트 언드 스쿠트 전술, 즉 쏘고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전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죠. 셋째는 기동성입니다. 궤도식이라 험한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최고 속도가 시속 67km에 달합니다. 베트남처럼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기동성이 생명과 같죠.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사격하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더 인상적인 것은 이런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K9를 실전 배치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실전적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검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K9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무려 212문을 도입하기로 했죠. 이는 유럽 국가들이 K9의 성능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 군사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독일의 PGH-2000은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 대당 700만 달러가 넘어요. 반면 K9은 절반 수준인 350만 달러 정도입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죠.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일 겁니다. 기술 지원 체계도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K9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운용 교육, 정비 기술 이전, 현지화 생산 지원까지 포함하죠.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트남이 K9를 도입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우선 해안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또한 기존의 구식 포병 장비들을 대체하면서 전체적인 화력 투사 능력도 몇 배나 증가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트남 포병의 전술 개념이 바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정적 방어에서 기동 타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는 베트남군 전체의 작전 교리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니 흥미로운 논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결국 러시아 기술을 베낀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군요. 군사역사 연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미군 주둔 하에서 미국제 무기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M48, M60 전차, M109 자주포, F-4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 북한은 소련제 무기를 도입했고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기술을 참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차는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일부 포병 무기나 로켓 기술에서는 소련 러시아 기술도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련제 무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것을 베꼈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현대 무기 개발은 기존 기술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독일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레오파르드 전차도 미국 M1 전차 기술을 참조했고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도 서방 기술을 역설계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 철학부터 러시아제와는 다릅니다. 러시아의 ES-19 무스타-S나 ES-35 코알리치아-SV 같은 자주포들은 대량 생산과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반면 K9은 정밀성과 자동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죠. 사격 통제 시스템, 탄약 자동 장전 시스템, 기동 성능 모든 면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전자장비 부분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린 부분입니다. GPS 연동, 탄도 계산, 목표 획득 등 모든 과정이 컴퓨터화되어 있어요. 이는 러시아제 자주포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의 비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군의 포병 능력이 상당히 노출되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 부족, 구식 사격 통제 시스템, 낮은 생존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반면 한국의 K9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212문의 K9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가 자국 방어를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K9였거든요. 만약 K9이 단순히 러시아 기술의 복사본이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수십 년간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해온 국가입니다. 러시아 무기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 베트남이 K9를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독립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미 러시아를 넘어섰습니다. K9의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엔진은 독일 MTU 라이센스이지만 포신, 사격 통제 시스템,
장갑, 궤도 등은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수출 실적입니다. K9은 이미 9개국에 수출되었고 총 1,700여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자주포 중 가장 성공적인 수출 실적이에요. 반면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들은 수출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러시아 기술을 참조했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한국 무기는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통해 베트남 사회의 국방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거든요. 저는 베트남어는 못하지만 번역을 통해 주요 댓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룹은 더 많이 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 신문으로는 부족하다. 중국 국경과 캄보디아 국경 요충지에 각각 50문씩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는 남중국해 분쟁을 생각하면 해안 방어용으로 최소 100문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런 반응을 보면 베트남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드러나더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는 식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반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포병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잠수함과 전투기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죠. K9 자주포는 육상 전력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주요 위협은 해상에서 온다. 킬로급 잠수함을 더 도입하거나 수-30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토론을 보면서 베트남 네티즌들의 군사적 소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베트남 전쟁의 경험과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 국민들의 국방 의식을 높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오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국도 처음에는 미국 기술을 배워서 시작했잖아. 우리도 K9 기술을 배워서 베트남형 자주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베트남의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국 무기를 사서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방산업 육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나라다. 전쟁을 겪었고 분단되었고 가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댓글이 여러 개 있었어요. 특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변화시켰듯이 한국의 군사기술도 베트남군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댓글은 감동을 줍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겐 자양분이자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